다 받으셨나요? 자료는? 그럼 됐습니다. 볼까요? 뭐 일단은 이게 작년 7월부터 이번 2월, 그러니까 2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판례예요. 정말 최신 판례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중요하고 변경된 판례도 있고 그래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것만 다 보신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되니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최신 판례가. 1번 보시면 시간적 적용 부분이 소급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좀 긴데 내용은 보시죠. 1번에 보시면 이 법무사법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제 등록증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법무사 등록증을. 그래서 줄침대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 두 번째 줄침대 보세요. 법무사를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이제 무자격자,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린 후에 이 법무사인 거를 가장해서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 액수를 주고 대신 법무사가 그 무자격자의 수임 건수나 업무 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나와요. 이게 뭔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법무사인데 법무사 아닌 사람의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거. 그럼 그것도 잘못이고 그걸 빌려받아서 일하는 애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부족한가요? 그래서 1쪽 보시면 그 얘기가 이제 그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실은 업무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법무사고 아예 그냥 법무사가 얘한테 빌려주고 이게 법무사 아닌 사람입니다. 무자격자예요. 근데 아예 얘한테 빌려주고 얘가 다 해버리는 것도 안 되는데 거기 줄친 게 뭐냐면 업무 처리에 얘가 이제 업무는 안 하고 이 서류는 이쪽 이름으로 나가요. 근데 사실상 업무는 얘가 다 하는 겁니다. 얘가 영업해서 사람 모집해 오는 거, 그러니까 손님들 모셔오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서류도 다 작성해요. 그 업무를 완전 전담하는 겁니다. 다만 도장만 누가 찍어준다는 거예요. 얘가 찍어주는 구조로 간대요.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에 관여하지 무자격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업무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그 얘기고 그 맨 밑에 쪽으로 오셔서 줄친데 근데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때문에 이 개정된 거기 보세요. 줄친데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라 하더라도 이 개정된 법무사 시행 이후 거기다가 좀 표시해요. 시행 이후에 대해서만 취득한 이익만 몰수 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득한 이유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법이 변경됐을 때 단순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업무까지도 맡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종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업무를. 근데 이전까지는 이 부분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이후에 법 개정으로 이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까지 맡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 전까지는 범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 시행은 이때부터 했으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품, 그러니까 몰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징하거나.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해야 되지 앞에는 합법적 업무였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하려면 이유에 대해서만 몰수를 추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온다면 윗부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밑에 부분에 만약에 개정 전 법무사 시행 이전부터 계속해 왔다면 시행 이후에 금품만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전 것까지 몰수 추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혹시 이거 헷갈리실까 봐 그래요. 종전에 뭐 아시겠지만 그 뭐니까 포괄이체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되면 뭡니까 이때 끝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요. 혹시 그거랑 헷갈리실까 봐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법이 개정돼서 이전에는 합법적이었는데 이젠 불법이라고 보는 거라 불법 시행 이유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해야 된다는 거라서 그 개념이라서 혹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번은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안이 이제 발생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저쪽 위쪽에 올라가서 줄친데 보시면 뭐 이게 뭐 처벌한다는 건 됐고 위규정에서 입법 취지는 줄친데 보세요.
오른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2랑 음주운전 얘기하는 겁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위와 같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2019년 6월 25일 이전에는 1항, 2항을 위반한 전과까지 포함해서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데요. 그 전과는 별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2회 이상 전과가 있으면 2019년 6월 25일로 해서 법이 개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가중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형량을 세게 때리겠다고요. 근데 요거를 이거 시행 이후의 전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전과까지도 다 카운트하겠다. 이것까지 싹 다 카운트하더라도 다 세더라도 이거의 불소급의 원칙, 소급표하고는 무관하다. 소표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왜 위배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전과라는 것은 이게 형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가중해서 처리하더라도 문제는 삼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친데 보시면 위반 횟수에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음주운전의 전과만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냐.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추정 불응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요때는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종전에 있었던 전과들 있잖아요. 이걸 카운트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케이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제가 만약에 2020년에 술 먹고 사고를 냈는데 요 이후의 전과가 아니라 이전의 전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가중해서 처리하겠다? 가중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특별히 뭡니까? 이 횟수를 그 전에는 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칙에서.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산정하도록 했는데 요에 대해서 뭡니까? 이 기산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횟수를 계산하는.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그럼 전과를 도대체 언제 전과?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다는 거죠. 종전에 전과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 안쪽으로 전과 이런 식으로 한 거나 아니면 도대체 그러면 진짜 평생 한 번도 전과가 없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가 별도로 있다 없다? 이런 걸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위반 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그러니까 2번이라고는 해놨는데 이게 언제부터라는 얘기냐.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축정 불응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너무 헷갈리시나? 요거 말고도 음주와 관련된 아니면 다른 위험운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약물 같은 거를 먹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걸 하거나 대마를 피고 운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거 두 개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다만 문제점은 기산점을 안 두고 있는 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기산점을 뒀으면 좋겠는데 이 판례 얘기는 근데 요것만 포함한다고 볼 게 아니라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봐도 괜찮겠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그런 운전까지도 다 포함해서 생각하도록 괜찮다. 그래서 꼭 음주운전만을 포함하는 것을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과를 끌어다 써도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산점을 안 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기산점을 안 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에다가 음주추정 불응전과만 포함하는 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스러운데. 보통 전과를 끌어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셨던 거의 유추해석 같으면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거 2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판례. 그런데 보호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년자였으면 그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음주운전이나 음주불응에 대해서도 갖다 쓰는데 그 기산점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2번은 업무방해죄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정당행위 쪽에서 나오는 두 가지 판례인데요. 요즘 최근에는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뭐 눈여겨서 보기는 뭐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쟁의행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 1번에 노조활동인데 줄친데 보시면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거죠. 불법은 아닙니다. 노조활동이. 근데 성질상 노조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조의 합법적인 행동이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둘째는 근로조건 유지나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게 거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외에 행해져야 됩니다. 줄치는 게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폭력 행위사. 이 요건을 어기면 뭘로 보겠다? 노동조합 행위는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을 네 가지 요건이 뭐 시험에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이제 이 맨 밑에 거를 낼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요건이 이제 크게 네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맨 밑에는 비폭력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야 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근로시간 내에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원칙은 외입니다. 원칙은 외.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에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정치적인 거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조건과 경제적 이익이죠. 근데 이거야 뭐 근로조건과 경제적 이익이야 기존에서 있었던 거고.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뭐냐면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있어야 돼요. 요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요 요건을. 근데 혹시 이 1번이 나올까봐 좀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1번이나 3번이 좀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줄에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승낙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 그 다음에 노조활동에 대한 무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있어야지만 그때야만 합법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정치적 목적은 안 된다는 거 2번 같은 데는 잘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네 가지 요건 뭐 그중에 1번과 3번 요건을 잘 좀 봐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업무방해죄가 아니다라는 거고 뒤에 보시면 5라고 해서 좀 길게 나오는 건데 굵은 글자로 제가 키워드는 뽑아놨거든요. 하청업체가 있는 건데요. 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할 때 원청 사업장에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인데 어떤 거냐면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하나씩 읽어보면 이게 원청이라는 데가 큰 데입니다. 여기가 하청업체인데 건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건설. 그러면 이 하청업체가 결국 이 원청 여기가 건설 현장이에요.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레미안이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럼 레미안이 원청이거든요. 근데 이 레미안 원래 소속 근로자들만 여기 가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청업체 근로자가 여기를 뭐 L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M이라고 하는데 이 M 회사가 돈이 안 나와 갑자기.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빡쳐가지고 여기를 찾아가는데 여기 사장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시위를 해버린다고요. 쟁의를.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쟁의하면. 그러면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판례 주거침입죄 되는 판례 같은데 보시면 로비에서 쟁의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쟁의할 수 있는 게 여기 다른 근로자들도 있잖아.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쟁의하는 것은 원칙은 안 돼요. 여기 가서 해야지 왜 여기서 들어놓냐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상 여기가 하청이지만 여기가 하청이고 여기가 본사지만 여기 가서 따져야 될 일이지만 현실은 여기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해되세요? 사실은 여기에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새끼?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눕겠다고 한 게 결국은 여기가 돈을 줘야 여기가 해서 우리가 돈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청을 도급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여기가 수급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누웠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돈 받으려고. 그러면 이때 업무방해죄를 구성시킬 거냐 그러면 좀 신중하게 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주시대 중심을 읽어죠.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가 뭐냐면 여기 지금 들어놓은 분들 이분들을 종업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로자를. 그 다음에 사용자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장이에요. 그럼 여기 사장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여기가 사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종업원은 근로자는 여기 가서 들여누워야 된다는 얘기야. 들여눕는다는 표현 그렇지만 여기서 쟁의를 해야 된다. 그 사용자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건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라면 이 사람이 제3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여기가 제3자니까 얘한테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들여놓으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용자인 수급인, 여기가 결국 수급인이 사용자라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인 수급인의 관계에서 쟁의의 정당성을 갖췄다는 사정만 가지고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 원청,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해서 관계에서도 정당한 내용에서 위헌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 이 M회사의 근로자들이 집결해서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 이 사업장이 사실상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노가다 아저씨도 모으면 이쪽 가서 일하세요. 바로. 여기가 모았지만 여기 가서 일한다고요.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게 뭐 딴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거기서 사실상 일하는, 글로발로 출근한다고요. 글로발로. 여기 찍지 않고 바로 일로 나가는데, 그래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그러니까 도급인, 원청, L은 여기는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 이 사람들과 원래 직접적 근로관계에 맺고 있지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해서 일정 이익을 누린다? 일정 이익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얘네 브랜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사용자인 수급인의 정당성을 갖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도급인의 법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항상 불법이 된다. 이것이 항상 미흡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즉 비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욕설 같은 건 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약간 몸으로 버티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뭐 주먹으로 때리고 쇠파이프로 깐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막 욕하고 뭐 씨발 나 못 나가 말면서 들어놓고 이 정도까지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 지른다거나 막 망치 갖고 와서 죽인다 만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 얘기가. 그렇게만 된다면 위법성을 조각시켜주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쟁의행위에서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 근로를 제재하기 위해서 정당한 실력을 행사한 정도 가지고 위법성을 조각한다. 위법성 조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위법성을 조각시켜. 정당행위로 본 겁니다. 정당행위로. 그러니까 실력 행사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돈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일해요.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여기 와서 두은 거야. 다른 사람 못 쓰게 하자고. 그랬더니 원청에서 니들 나가라는 거야. 야, 니들이 뭔데 여기 들어와서 이지랄 하냐는 거지. 그래서 아니 우리가 돈 받은 못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우리 눕는 거니까. 니네 거기 가서 누우라고. 라고 했더니 아니 여기 누워봐야 사장도 없는데 여기 누워야지. 지금 딴 사람 써가지고 이거 고용해서 이거 하고 있으면 우리 돈도 못 받고 우리 병신 되는 거 아니오. 이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 뭐 퇴거부릉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밀어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좀 실강의가 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업무방해적 성질이 있지만 빼주겠다. 처벌을 빼주겠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나올 때 맨 1번 부분 그 위쪽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각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사용자인 수급인 관계에서는 인정되는 거예요. 원칙이고 제3자랑 도급인과는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시고 다만 이런 식으로 집결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라고 하고 이때 도급인도 이익을 얻는다면 예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걸 인정해 주겠다. 제3자에 대해서 도급인에 대해서 잘 좀 봐두십시오. 중요한 판례 같고 1번 판례보다 2번 판례가 훨씬 좋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죄수론 바로 넘어가서 판례가 나왔던데 여기 죄수론은 상표법 위반죄 그 다음에 이제 실경되는 건데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요.
1번 판례는 어떤 거냐면 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A라는 놈이 뭐 그러니까 갑이라는 회사의 상표를 이거를 위반해서 저작권 위반행위라는 겁니다. 상표권 위반행위라는 거지, 상표권.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뭐 K다, 상표가. 근데 또 상표, 또 뭐 다른 걸 또 뭐 P라는 걸 또 이렇게 두 개를 전부 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반했고, 이걸 뺏긴 거지. 이걸 뺏겼고, 이걸 뺏겼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한 번만 뺏긴 게 아니라 쭉 좀 시간이 걸쳐서 뺏겼고, 여기도 쭉 좀 시간이 걸쳐서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상표별로 일제예요. 각 상표별로 일제고, 각 상표별로 일제를 이룬 다음에 각 상표끼리 어떻게 된다? 요거는 수재처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근데 이제 실경이 아니라 상경 처리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줄진데 보시면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 상표마다 포괄해서 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씩 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의 유사 상표의 사용행위가 수개의 등록 표시를 동시에 침해했을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때는 요거는 상경 처리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한꺼번에 이제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상표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유사한 상표를. 이 상표가 두 군데를, 그러니까 갑 회사가 갖고 있는 상표 두 개를 어떻게 침범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는 포괄일제, 이렇게 한 개는 포괄일제고, 이게 하나의, 얘네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표 행위로 이렇게 두 개를 다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겠다? 상상적 경험, 실경이 아니라 상상적 경험처럼 처리하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다시 줄친데, 하나의 유사 상표 사용이 하나의 한 개죠. 한 개로 두 개를 침범한대요. 두 개를. 그러면 이때 상상적 경합하겠다. 약간 이게 쇼핑몰 무슨 뭐 이렇다는데, 이 쇼핑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쇼핑몰 뭐 있더라? 요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상표라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거를 만약에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여기가 아니면 이걸로 할까? 신세계죠 이게.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말도 안 되지만 아니 이렇게 했다면 정말 비슷하잖아요. 정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쓰기야, 이게 559에 뭐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요거를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틀어서, 근데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무슨 뭐 다른 이런 뭐 여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무슨 다른 상표 하나 또 있는데 요것도 같이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요 한 개로. 그럼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겠다. 근데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만 근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요렇게 포괄했지 않다면 요렇게 상경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2번은 그냥 써놓은 거죠. 뭐 있길래. 산지관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은 이거 보호법이 이게 달라서요. 그냥 뭐 실경처럼 본다는 얘기고. 됐고요. 안 나올 거고. 형벌론 볼게요. 형벌론의 1번은 별표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판례예요. 뭐냐면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 차원이 다르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근로로 해줘야죠. 공부하셨을 때 아시겠지만 사회봉사명령 같은 걸 무슨 뭐 돈 내는 거나 무슨 뭐예요, 사과문 써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몸으로 때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근로활동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법원의 특별 준수사항이, 이게 이제 사회봉사명령에 내리는 특별 준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뒷장 넘기세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그 다음에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한다라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준수사항이라는 게 사항 맞게끔 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떨구지는 않는다고요.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통 많이 뭐가 떨어지냐면 보호관찰 같은 거 있을 때 야간에 나가지 말라는 게 많이 떨어져요. 보통 야간에 성범죄 일으켰거나 야간에 술 먹고 사고 치는 애들 있죠. 얘들에 대해서 보호관찰 내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10시부터 6시까지 집에 나가지 마라. 이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이걸 모든 보호관찰자에게 떨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간에 나가지 말라는 건 야간에 사고 치는 애한테 나가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도 주간에 나가지 말라 이런 건 안 돼요.
왜냐면 주간에 나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면 사실상 뭡니까? 풀어주고 가택연금 시켜놓는 거라 그건 안 되고, 야간에 나가지 말라는 건 그런 성향이 높은 애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때리는 건데,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 뭐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집행유예 기간에 집행하되 일정 시간 범위 내에서만 그 기간을 정한.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보호관찰 명령이 이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 이제 바른 생활하려고 한다는 건데, 여기 추상적, 거기 보세요. 추상적 조건에 부과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 부작위 장면에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 적극적 자기를 얘기한다. 보호관찰은요, 거기도 나오지만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어떤 뭡니까? 소극적 뭡니까? 그 부작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상적 의미의 소극적 부작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가장 많이 떠있고 있는 게 야간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야간에 나가지 말라는 건 소극적 부작위입니다. 야간에 나가지 말면 뭐 하면 돼요? 자면 돼요. 텔레비전 보고. 이해되세요? 적극적 자기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자면 되는 거니까 별게 없지. 그 다음에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추상적 의미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봉사명령이랑 수강명령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적극적 자기라는 거예요. 적극적 자기. 적극적 자기 뭐? 노가다 가면 좀 그렇고. 근로. 아니면 뭡니까? 수강명령은 가서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써야 된다? 이거는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나가지 않는 거지. 이거는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소극적 부작위, 여기는 적극적 자기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중요하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 명령을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사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거기다 별표 쳐내십시오. 근데 이제 시험에 왜 제가 이걸 읽어봐 드리냐면, 그때도 뭐 이미 이거는 나온 얘기 아닙니까? 보호관찰 명령을 뭡니까?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에 내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성질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질이 두 개. 근데 시험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분까지는 외워두셨는데, 성질이 본질적으로 같아서 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틀리다고요. 양자는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나 요즘 문제가 워낙 이 결론 같은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얘기들, 의미 같은 거를 그러니까 생뚱맞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보호관찰 명령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래버리면 맞아 보이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 조심하라는 거 아닐까?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고 양자는 다르다? 양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보호관찰의 특별 준수사항과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읽어봐두면, 범죄 행위를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 같은 것들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에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뭐 글로 사과하라 이런 거 안 되고, 뭘로 해야 된다? 몸으로 때워라. 이것밖에 안 된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렵진 않은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범자 거기 첫 번째 줄, 성범자의 피해자가 처하고 있는 특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볍게 배척하는 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범자 피해자가에 있는 사정, 이거를 고려하래요. 이걸 고려하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자가 피고인이 친딸을 어떻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피해자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처벌 불원의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거 성범죄를 처벌 불원 안 준다고 해서 빼주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처벌 불원이 있으면 형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양형상.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는
이걸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고 해서 형벌을 빼주는 건 아닌데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더니 이게 자, 아버지가 친딸을 이게 성범죄 저지른 거라 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긴 한데 이때 피해자 즉 친딸이 이 아버지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뭡니까 그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처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줄 보세요.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만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또 미성년이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이거를 확고하게 숙지시키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양형에서 그걸 사용하겠다. 아니면 배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 정도 얘기면 충분하고 아동학대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강론에서. 아동학대 보시면 몇 개 판례가 더 있죠. 그래서 반년 사이에 2개나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보세요. 이 아동학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상 그러니까 아동 보호자하고요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해요. 거기 줄 좀 치십시오. 아동복지법상 아동 보호자하고 그 외의 성인, 아동 보호자가 누굽니까?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의 보호자하고요 그 외의 성인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의 보호자, 그러니까 아동 보호자, 부모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해서는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해서 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비해서 이 아동 보호자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더하기 해서 뭐 유기나 방임까지 포함합니다. 여기는 신체, 정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적 폭력, 가혹행위 같은 행위들. 요런 거를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동 보호자는 이것 플러스 뭐까지 들어간다? 유기와 방임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범위가 아동 보호자가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여기는 유기와 방임이 있다 없다? 밑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기와 방임이 이게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보호자가 아동 학대에 있어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위 양태가 훨씬 많죠. 범위가 넓죠.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거 벗으면 안 되죠. 아씨 답답한데. 저는 만약에 어떤 애를 제가 때린다. 근데 내 자식이 아니다. 난 보호자가 아니고 걔를 때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란 말이죠. 아동학대인데 엄마 아빠가 애를 때린다. 또 아동학대란 말이에요. 물론 뭐 훈육 수준이 아니고 이제 과도하게 때리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훈육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성인은 훈육 수준으로 때리면 안 되고 부모는 훈육 수준은 좀 봐주는데 어차피 훈육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어떤 가혹행위나 이런 거를 부모가 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아동에 대해서 얘한테 밥을 안 준다 라고 해도 내가 보호자가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니죠. 그럼 뭔 상관이야? 남의 자식 내가 밥 먹여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내 자식에 밥을 안 먹인다 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동학대가 된다? 아동학대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넓어요. 부모가. 그래서 이 방임이 어떤 거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에 있어서 그래서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준양육자인 경우에 피해 아동을 보육해야 될 그러니까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일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주신 대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백에 제대로 그러니까 자녀죠. 자녀에게 제대로 세탁지 않은 음식물을 않고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은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게 풍기게 하는 등 방임하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다.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다. 아니 아기가 자기가 씻으면 안 될까? 만 1살. 여기 보시면 만 1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 한 10살 뭐 아니면 중학생 정도 된 애가 이걸 뭐 제가 안 시켜줬다고 해서 방임 아동 이런 게 안 됩니다. 근데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
초등학교 이게 저학년 정도부터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그래서 요거는 왜 선생님 뭐 어디가 만약 나올까? 그러면 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맨 위쪽. 아동보호자 이외의 성인은 이게 이것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여기는 여기가 돼요. 6이나 방위까지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 성적 학대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에서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같은 게 이제 범죄가 되거든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꼭 여기에만 한정시킨 것도 아니고 이걸 다 넓게 봐줬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건 미성년자까지 포함됩니다. 꼭 성인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성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범죄자예요. 여기 이제 성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성년자라도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적 학대를 금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의 개념은 뒷장에 보시면 성인이 아니라 해서 금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미성년자, 뭐 17살짜리 애가 10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뭘 보여주냐면 포르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포르노를 보여주고 비슷한 행동을 해보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고, 실제는 하고 뭐 이렇게 비슷한 행동을 해보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동복지법 위반이냐 이거예요. 이 17살짜리 애가. 일종의 성적 학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동복지법상 성인처럼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법 규정이. 아동보호자 또는 그 외 성인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것만 되는 거냐. 미성년자는 그러면 이 주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법 규정 17조의 규정은 아동보호자하고 성인이라고 써놓지 않고 17조는 어떻게 써놨다?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 성년자면 누구든지라는 얘기라서 중학교 2학년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런 식의 행동은 범법이라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나이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못하겠지. 10살 넘으면 뭐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하고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요런 내용들까지 포함하는 거고 성적 학대는 누구든지. 그래서 미성년자도 여기 뭡니까? 보호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성범죄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성범죄가 좀 많죠. 중요한 판례도 있고. 1번 보시면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친족관계의 성범죄에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을 친족관계로 볼 것이냐 그러면 친족관계로 보겠다는 겁니다. 원래 친족관계라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붓아버지나 의붓딸, 의붓자식과 뭐 아니면 계모, 의붓엄마 이런 분들은 법적 관계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법적 관계가 아닙니다. 인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빠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재혼하시면서 내가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아빠나 새엄마를 만나게 되면 이분들 새아빠, 새엄마라고 제가 부르지만 이분들이 법적으로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양자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이분하고 우리 엄마의 남편일 뿐이고 우리 아빠의 부인일 뿐이지 내가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이분이 나의 뭐라고 해야 돼? 친권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근데 그건 경제적 관념들 같은 데서 그러는 거고 상속받는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 성범죄 친족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도 친족으로 보겠다. 왜냐면 그 뭐라고 되냐면 배우자의 친족까지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이 법 규정이. 그러니까 배우자의 친족이면 뭡니까? 결국 내가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의 종전에 그러니까 제가 돌싱이라고 치고 돌싱이고 여기 서로 이제 재혼 커플이면 여기서 데려온 자녀들도 어떻게 되겠다? 배우자의 친족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인척관계에 들어간다, 이제 친족관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인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해요. 가중처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성범죄를 저지른 거랑 똑같이 가중처벌을 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요거를 이용했다는데 이 음란물 전시죄가 성립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다른데 괜찮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목적이 다른데. 목적이 달라도 괜찮다라는 건데 뭔 얘기냐면 이게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겁니다. 얘의 목적이 딴 게 아니라 음란물을 팔거나 음란물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 제가 범죄자라고 하면 제가 음란물을 이렇게 보내는데 사람들한테 아동 음란물입니다. 아동 음란물. 아동 음란물을 보내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접속을 하면 그 음란물이 문제가 아니라 도박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주 목적은 도박 사이트에 대해 연결 홍보인데 아동 그 음란물을 유포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목적이 도박장 문제인데 요거를 음란물 전시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줄신대 읽어보시면 반드시 아동 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위반 행위가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위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으려는 이익이 있어도 영리 목적에 포함된다. 이 목적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동 음란물을 동영상을 게시하고 1대1 대화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에 이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하겠다. 전시죄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도 이에 대해서 음란물에 대한 범죄로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게 그 판례하고 좀 겹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크게 두 가지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성년자랑 그 원조교제하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을 안 주고 도망갔다는 거죠. 대금을 그러니까 안 주고 도망갔다. 이 케이스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았죠. 왜냐면 위계의 의미를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케이스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 뭐 놀러 오면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는데 갔더니 뭐 본인이라고 하면서 그랬을 때 이것도 위계한 간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장애인이 아주 어리진 않고 22세 정도고 지적 능력은 한 12살 내외 정도라서 성에 대한 의미는 파악한 것 같다라는 게 과거 판례인데 작년 이제 말에 나왔던 판례인데요. 요게 7월 넘어서 나왔던 건데 위계한 간음죄에서 문제에서 이거하고보다는 이거하고 좀 관련이 높아요. 이게 성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의 부수적인 동기까지도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부수적인 동기까지 포함해서 이걸 성립을 가능성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립이 가능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례를 날려버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읽어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1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위쪽에 4쪽 오른쪽이죠. 아동 청소년의 외관상 성적 결정 그 동의를 언동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기망하거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겠다면 평가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5세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물론 뭐 그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뭡니까 그 13세 16세 사이에 그러니까 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어쨌든 동의한 바 근데 그건 다만 그게 필요하죠. 그때 말씀드렸죠. 궁박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15세 여중생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했지만 이거를 기망하는 거나 왜곡하는 구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용했다는 거죠. 제가 만약 범죄자를 놓고 15세가 저랑 성관계를 내가 맺으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돈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이게 어떻게 된다? 이 정확한 신뢰관계를 그러니까 뭐냐면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곡된 신뢰관계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범죄의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2번에 위계한 간음죄에서 위계라는 것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착각을 일으키는. 근데 그 다음 줄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인 착각 부리를 일으키고 범죄자가 피해자가 이런 오인 착각 상태에서 심리 상태는 이러한 심리 상태는 그러니까 오인 착각 상태에서 그러니까 간음 목적을 이제 결국 이제 달성하게 되는데 범죄자가 위계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거기다 표시해 놓으시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계한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피해자의 5인 착각 부재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요것만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것만. 근데 이제는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간음행위에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 같은 요소까지도 포함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범위를 넓혔다. 범위를 넓혔어요. 만약에 이런 판례가 이제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이런 판례가 오면 얘에 대해서 사기죄를 구성시키는 동시에 뭐까지 성립시키겠다? 위계한 간음죄까지 성립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만약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하면, 이게 근데 이 밑에 사안을 보면 이 판례 자체를 날려버린 게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대법원에 오면 앞으로는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예상한 거지, 아직까지 이걸 명확하게 얘기한 바는 없어요. 종전의 거를 지운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시험 내시는 분들이 내면 안 될 텐데, 일단 내면 네모랜다. 세모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근데 만약에 정 안 되겠으면 그게 그냥 나왔다면 이건 동그라미라고 보시되. 이해되세요? X라고 놓기 얘기하기도 좀 힘든데, 왜냐하면 밑에 계속 읽어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의 요소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부수적 동기까지 포함하겠다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전엔 간음 딱 그것만 따지겠다는데 이제는 부수적 동기까지도 포함하겠다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계속 그 부분 연결해서 읽으면 다만 부분입니다. 중간쯤. 범죄자가, 행위자라는 건 범죄자죠. 위계적 언동에 존재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계간음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위계 언동과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속였다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위계간음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제가 속이는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여기가 돈을 받는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비도덕적 행동이죠. 둘 다. 근데 그렇다면 범죄가 그러니까 위계간음죄는 최소 아니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포함하지만 이 지문이 얘기가 뭐냐면, 상대방이 제가 속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거를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부분에 결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 범죄를 구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이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가 단언하기가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한편 간음행위의 인과관계에 있는 위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충분히 피해자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가진 성인, 또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또래의 시각이라는 걸 좀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더럽게 어려운데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피해자가 결국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의 또래들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야? 이게요, 이 판례 진짜 웃긴데, 아주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인이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성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진짜 초등학생들을 속이는 것 같이 그렇게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범행자가 이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금전적 대가를 얘기하든 어쩌저쩌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완전히 무지해서 그래요? 하면서 따라가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지문이. 또래의 시각을 보라는 건데 그 나이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고인이 범죄자가 어플리케이션 이런 데서 14세면 중학교 2학년, 여기는 중학교 2학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사람이라고 거짓 소개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제하던 중에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어서 그 사람은 떼어내려면 자기의 선배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가 말고.
네가 날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오케이 오빠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는데 36살짜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36살짜리 남성과. 그렇다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위계한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 뭔 말이야 이게. 그러면 사실관계는 제가 만약에 나쁜 놈이라고 치고 제가요 어플리케이션에 만났어. 근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났는데 어플리케이션은 뭐가 돼? 뽀샵이 되죠. 제 36살이야. 그렇다 치고 여기 범죄가 36살입니다. 14살짜리 만나놓고서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14살짜리가.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뭐 자기는 고등학생이래. 그러니까 그때 나도 중학생이래. 나 고등학생이다 이라는 거예요. 36살인데 내가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몇 살이 된 거야? 고2라고 하니까 17으로 떨어진 거예요. 한 20살 깠어. 20살 깠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걸로 보니까 어떻다? 동영상을 봐도 그렇고 사진을 봐도 뭡니까? 뭐 하면 엄청 되잖아. 아세요? 뭐 다 주름도 다 펴버리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만난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만난 적이 없고 이걸로만 대화를 나눴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고등학생인 줄 안 거야. 이렇게 영상통화 같은 걸 해도 뽀샵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36살, 뭐 동안이겠지. 36살이라도. 요즘 뭐 굉장히 피부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자애가 이제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중2병이니까. 또 이게 연애 감정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넘어갔는데 얘가 이제 이 남자애가 소설을 쓰는 거야. 큰일 났다고. 그래서 오빠 뭐 왜? 그래서 나 여자가 지금 들러붙었는데 나 큰일 났다고 너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오빠 우리 못 만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여자한테 쫓기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럼 뭐 어떻게 했더니 네가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실은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뭐 조폭 뭐 어쩌고 뭐 그래서 이 선배랑 뭐 관계 있는데 이 선배랑 누가 대신 성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나는 풀려나올 수 없다는 거야. 아, 우리 같은 사람 보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그러는데 중학교 2학년생 입장에서는 어떻다? 그게 또 판타지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오빠 내가 살려줄게. 내가 그 아저씨랑 내가 성관계해서 오빠를 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가상의 인물이고 얘 지금 고기라고 지금 하는 애. 얘가 나가서 그래 여중생이랑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됐다 들통이 났다라고 하면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했대. 왜? 이렇게 해서 보낸 바가 있고 뭐 이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애도 마지막 순간에 부모들은 난리가 난 거야. 부모들은 이 여중생의 부모들은 이 죽일 놈이라고 우리 딸이 이런데 지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또 여중생은 그러면 이제 이 남자를 막 이거 안 된다,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러면 이제 처벌이 쉬운데 갑작스레 얘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3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처벌하면 되죠. 근데 13세에서 16세도 만약 처벌하려고 싶으면 요즘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게 이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법뿐만 아니라 그 아청법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2017 이후로. 그래서 이걸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궁박을 이용해야 돼. 그 13세에서 16세 사이에 그 동의 가능면 궁박을 이용한다는 것은 여기가 가출 여중 상태로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돈을 안 주면 불가피한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는 아니야 얘가. 이 14세 이 여중생이 중2병만 걸려있지 가출 여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박을 이용한 건 아니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속였다는 부분이죠. 속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아청법 그걸 13세 16세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요걸 이제 적용해야 되는 장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요걸 적용할 때 있어서 간음에 대한 의미인데 간음의 의미를 그 간음 자체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혔다. 간음뿐만 아니라 불속 동기까지 포함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불속 동기를 너무 넓혀놓으면 안 되니까 왜 불속 동기를 너무 넓혀놓으면 잘못하면 이게 이 범죄를 너무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기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복잡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 또래의 어떤 성적 관념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되고 무조건 여기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상태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아무리 종합적으로 봐도 여기는 확실히 위계한 간음이다. 위계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 부속 동기라는 게 거기 보시면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 그 부분 표시해 놓으셨죠. 앞에 부분.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모두 같은 요소일 수 있다. 거기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그 지문이 나오면 과거에는 여기까지만이라고 했는데 성적 의미까지만. 근데 여기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이 판례는 이거를 날려버렸다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이 판례 날려버린 판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면 이 판례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가급적 내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시험 내시는 분이 가급적 내지 말아야 돼요. 왜 이 판례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 즉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만약 나온다면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열렸잖아요. 이거는 맞다고 봐야 돼, 틀렸다고 봐야 돼.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전 판례에 따라서 그대로 이건 범죄가 안 되는 거 그대로 이게 맞는지입니다. 범죄가 안 된다. 왜 범죄가 되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 바꾸면 밑에 바꾼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앞에 판례를. 근데 앞에 판례를 바꾼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는 건 아니고 범위만 넓혀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요 지문이 나와야 되겠지 이 지문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X라고 보지 마시고 일단 맞는 걸로 보셔라. 종전 판례에 따라서 종전 판례에 따라서 맞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내지 않겠지. 내지 말아야죠. 왜냐면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잠깐 끊고 갈까요? 잠깐 끊고